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 그리고 김준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개헌 목적은 권력 독점. 예,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란 특검이 어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조은석 특검이 직접 발표를 했고요. 그동안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미스테리에 대해서 특검이 조사한 결과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일단 조은석 특검이 직접 발표하는 내용을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누시죠. 그러죠. 윤석열 등은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하였고,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한 후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 유지, 그러니까 독재를 할 생각으로 계엄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말씀하신 딱 그 두 가지인데, 정적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게 소위 말하는 친위 쿠데타라는 거죠. 네. 본인 권력을 쭉 유지할 목적이었다. 음. 그리고 좀 주목되는 거는 이 권력 유지 목적에는 김건희 씨 사법 리스크 대응도 포함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나눠서 보자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정적 제거, 권력 유지, 그리고 본인 및 김건희 씨 사법 리스크 대응,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예, 있습니다. 예. 각각 이렇게 본 근거도 제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 세력 제거라고 봤던 근거 중에는 그 여인영 그 사령관의 메모를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체포 명단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요 내용 문제 삼았고, 그다음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전달 문건을 보면 여기 언론사 단전 단수하도록 했던 그 방침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이 반대 세력 제거라고 근거로 봤습니다. 그리고 경찰 수뇌부가 전달한 문건, 수뇌부에 전달한 문건도 거기 보면 민주당사를 봉쇄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것도 역시 전체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속 계몽령이라고 주장을 해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계몽령이 아니라 상대 진영을 막기 위한, 아니면 이제 봉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들이 담겨 있었다, 이렇게 근거로 들었습니다. 음흠. 그리고 특히 이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분노는 여러 차례 드러냈던 것이 진술로 드러났었는데, 네. 어제 또 조은석 특검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2024년 7월에 나토 정상회의 순방 다녀왔었거든요. 네. 그때 그 중간에 하와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이 왔던 강호필 합참 차장한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적개심에 더해서 비상계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지금 이것들이 다 우리한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특검팀이 이 사람 저 사람 불러서 다 증언을 들은 것들, 그게 이제 어제 하나씩 나온 거예요. 네, 그런데 2024년 나토 참석하고 오는 길에 합참 차장한테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군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제 이게 계엄 얘기를 했다, 이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강호필 차장이 쭉 보고를 한 거예요. 그때 보고를 하니까 당시에 이제 신원식 장관이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이 계엄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김용현 전 장관한테 하게 되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네, 그랬더니 바뀌었다. 당시에 이제 국방부 장관 바뀌고 이 인사도 좀 미스테리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원식 장관에서 김용현 장관으로 바뀐 거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툭튀. 그래서 왜 국방부 인사가 왜 나는 거야? 우리가 이랬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도 특검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권력 독점 목적이라고 본 근거는 그 최상목 전 부총리한테 문건 전달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그다음에 국가 비상 입법 기구 예산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별도의 기구 만들어서 권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기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도 보면 차기 대선에 대비해서 모든 좌파 세력을 붕괴시켜야 된다. 선거권을 박탈해야 되고 헌법도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 이것도 역시 권력 독점 목적이라고 본 겁니다. 네. 그리고 특검의 표현으로는 김건희 사법 리스크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근거들 들고 있습니까? 비상계엄 하루 전에 그 명태균 씨가 헌금폰 공개를 시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건 딱 특정한 그 근거를 냈다기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이제 썼습니다. 그런 정황들이. 네. 어제 최종 조사 결과 발표 들으면서 저는 궁금한 게 많던데, 우선 김건희 씨가 이 계엄에 관여한 거 아니냐, 혹은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설들이 많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특검팀은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증거는 못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당시에 저도 그 측근들한테 많이 물어봤었는데 김건희 씨는 몰랐다라는 얘기들이 좀 일관되게 나오긴 예, 예. 했었거든요.
특검이 이 당일 계엄 당일에 김건희 씨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성형외과를 갔었다라는 거예요. 성형외과 간 게 맞는군요. 네, 그래서 그 담당 의사를 포함해가지고 병원에 있었던 사람들을 쭉 조사를 해봤는데 네. 뭐 혐의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계엄 관련된 얘기들은 없었고 사실 또 뭐 계엄을 선포하는 날에 성형외과를 간다라는 거는 좀 의아한 행보긴 하죠. 미리 알고 있었다라고 하면은요. 더 어제 좀 이렇게 귀를 끌었던 것은 계엄 직후에,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직후에 그 부부가,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씨 부부가 심하게 다퉜다는 김건희 씨의 그날 보좌관이 있어요. 그날 이제 보좌한 행정관의 진술이 나왔다는 거예요. 내가 목격을 했다. 네, 심하게 다퉜다. 심하게 다퉜고 그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음.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사전에는 몰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김건희 씨가 그 이전 단계에서 계엄 선포 이전 단계에서 뭐 노상원 전 사령관 포함해가지고 군 관련 인사들하고 접촉한 사실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확인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전에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자, 언제부터 준비했는가? 도대체 이 계엄을 언제부터 꿈꾸고 언제부터 본격적인 준비를 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혔죠. 특검이 딱 집은 시점은 2023년 10월 전후입니다. 2023년 10월이면 24년이 아니라 23년 10월? 네, 계엄으로부터 1년 2개월 전? 맞습니다. 그 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 이렇게 특검은 봤는데요. 일단은 취임 초기부터 이 비상대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여러 차례 언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물밑 작업을 한 게 2023년 10월 전일 거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저도 그 측근들한테 얘기들을 좀 그때 계엄 선포 후에 많이 물어봤을 때는 하는 얘기들은 네. 계엄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술자리에서 종종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건데 이제 특검이 이 이후에 계엄 선포 이후에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았다라는 거를 일단 다시 한번 짚은 거고요. 네. 그 정황들 근거들을 좀 제시한 거는 2022년 11월 25일에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만찬을 했는데 네.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한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상대권이라는 그 워딩이 처음 나온 날이 바로 2022년. 그러니까 한참 거슬러 올라가요. 2022년 11월 25일이었다. 그 얘기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종종 했었다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요 지도부 만찬 자리는 비교적 공식적인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비상대권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고. 그럼 다시 한번 타임라인 정리를 하면 그런 언급이 비교적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건 2022년 11월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하기 시작한 건 2023년 10월이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아주 직접적인 뭔가 액션에 들어간 건 2024년 10월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가 정리가 돼요? 되는 거고 2023년 10월을 이렇게 시점으로 본 거는요. 그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군 장성들 인사가 어느 정도 예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한 다음에 네. 군 장성들을 어느 보직에 보낼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예. 그런 계획대로 2023년 10월에 군 장성들 인사가 납니다. 그래서 특검은 이때가 기점이라고 본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전이 되는 거겠죠. 2023년 10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 이렇게 지금 특검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보면 말입니다. 좀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지금 노상원 수첩이 계속 등장하잖아요. 노상원 수첩이 네. 이렇게 언급돼 있다, 저렇게 언급돼 있다. 근데 정작 어제 노상원은 징역 2년 받았거든요. 1심 네. 선고가 내려졌는데 징역 2년. 그 노상원의 말은 한 번도 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다. 그냥 수첩에다가 내 생각 적은 것뿐이다. 근데 그게 실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제 그 조사 결과도 보면은 실제로 노상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뭐 연결이 돼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 노상원 씨가 망상처럼 그려놓은 수첩들이 다 이렇게 근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특검은 이게 연결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네. 뭐 그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런 것들을 어제 발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뭔가 머릿속에 그린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는 흐름상으로는 거죠. 김용현 전 장관이 핵심적으로 주도를 했으니까 둘을 연결했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계엄 선포는 왜 12월 3일이었는가? 주말도 아니고 평일 밤. 왜 12월 3일이었는가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그 말씀하신 그 평일이라는 그 지점 때문에 당시에도 좀 의아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날이 화요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계엄을 선포한 그런 행동 자체도 굉장히 황당했지만 왜 저렇게 어설프게 준비를 했지? 이런 얘기들도 사실은 많았거든요. 많았죠. 화요일이면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보통 의원들이 지역구가 있으니까 주말에는 지역으로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에 보통 가잖아요. 네. 금요일에 그래서 금요일이나 주말에 계엄을 만약에 선포를 했다라고 하면 의원들이 돌아오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제 투표를 하러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 주말이었으면. 기간 동안에 군이 장악할 가능성도 더 높아지고 여러 가지로 계엄 선포하는 입장에선 용이한 게 주말인데 화요일에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죠. 뭐 무속 때문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일단 특검이 조사를 해봤을 때는 일단 이 날은 그 미국 그 조태영 국정원장이 미국 가기 전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CIA 국장하고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네. 결국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국 지지를 얻느냐 못 얻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계엄을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 지지를 얻기에 이제 적절한 날을 정했다라고 그 특검은 본 거고요. 그 기간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게 작년 11월 5일이고 그 다음에 취임한 게 1월 20일이에요. 올해 1월 20일. 네. 그러니까 그 사이 기간을 공략했을 거라는 겁니다. 미국의 혼란기. 맞습니다. 예. 미국 군이 개입하기 어려운 시점을 특정했을 것이다. 그리고 특검팀이 설명을 하기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2년에 10월에 유신을 할 때는 그 기간을 보니까 미국 대선 기간이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같은 기간을 설정을 했을 것이다. 음. 이렇게 봤고요. 다만 뭐 무속 때문이었을 거다. 그런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니까 사법부도 미리 알았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설들도 제기가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제 조사 결과 발표했죠. 네, 사법부에 대해서는 다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계엄 당일에 심야 긴급 회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일부 그 여권에서 의혹을 제기한 거는 사법권을 계엄사령부로 이임하려고 그런 회의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협조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역시 불기소 처분이 됐고요. 뭐 이외에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있잖아요. 이거 네. 졸속 심리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했었잖아요. 여기에도 관여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고발건에 대해서는 다 불기소 처분을 했고요.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기현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구속 취소 결정 내린 거에 대해서는 뭐 혐의가 없다라고 봤습니다. 그 대신에 심우정 전 검찰총장은 즉시 항고를 안 하면서 네. 이게 구속 취소 결정이 확정이 됐었잖아요. 이거는 수사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경찰로 넘겼고요. 또 이외에도 정진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했다라는 의혹이 있거든요. 네. 요거는 분석할 자료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모자랐기 음흠. 때문에 역시 넘기기로 했습니다. 자, 예, 좀 자세하게 어제 그 최종 수사 결과를 정리해 주셨는데 김준일 평론가, 예. 어떤 부분이 눈에 띄셨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관여 여부를 이제 특검에서 그냥 뭐 이게 그냥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 김건희 씨의 비화폰 그래서 비상계엄과 관련 있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노상원과 따로 연락을 했는지 주고받았는지 이런 거를 다 조사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못 믿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도. 그런데 이제 결과는 받아들여야죠. 네. 그러니까 너 때문에 다 망쳤다. 이게 그러니까 취지가 뭐냐 들은 사람이 얘기한 거는 내가 준비하고 생각한 게 많았는데 너 때문에 다 망쳤다라고 심하게 이제 다퉜다라는 거잖아요. 보좌관의 목격담입니다. 예, 예. 네. 뭘 준비했고 뭘 생각한 게 많았을까 우리 여사님께서는 궁금해져요. 예 V0 여사님께서는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이제 뭐 여러 가지 권력 독점의 의지도 있고 있는데 사법 리스크도 이제 언급이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사법 리스크를 우리 건희 사법 리스크도 내가 다 해소해 줘야지 이렇게 하고 진짜 계획도 했지만 또 돌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거 보여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검찰총장 시절에 3월에 그때 회식 자리에서 내가 육사 나왔으면은 내가 쿠데타 했을 건데 라는 얘기가 예전에 한동수 감찰부장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래된 거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이제 시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인사를 중심으로 이제 특검에서는 봤다. 그래서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이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그러니까 박안수 참모총장이 2023년 10월 그리고 작년 8월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원래 삼성 장군들이 싹 인사가 나야 되는데 모두 스테이. 그러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던 뭐 특전사, 방첩사 이런 사람들이 인사가 안 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나 그쪽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신호탄으로 지금 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수사가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당정대 회의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계엄이 난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는 안가회동이 있었잖아요. 네. 안가회동 전에 당정대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당에서는 이제 한동훈, 추경호, 김기현, 나경원 그리고 정부에서는 한덕수, 박성재, 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김주연, 홍철호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이거는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특검은 사후에 벌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안가외동원 그럼 왜 수사를 했고 이거는 안 했는지는 좀 의문인데 개인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뭐 지금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첩된 건 아닌데 이게 좀 실질적 진실이 밝혀질까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박순봉 기자, 네. 지금 이제 2차 종합특검 이야기가 민주당에서 나오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미진한 것들 모아가지고 특검을 한 번 더 하자라는 건데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지도부들이 쭉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예. 그 2차 종합특검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는 그러니까 어제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의혹이 아직 산더미다.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그 남아있는 부분들은 경찰이 할 수도 있는 건데 이첩을 하지 않고 특검으로 한 번 더 해야 된다? 네, 그렇죠. 물론 이제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특검 내부에 있었던 그 검사들이 일부 반발했던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거로 들면서 경찰에 하는 게 나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는 2차 특검은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특히 좀 주목되는 게 당 대변인도 2차 특검의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 원내 대변인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당 전체적인 입장은 2차 특검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그 실제 분위기들을 좀 당의 주요 인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딜레마적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딜레마요? 왜냐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원들의 마음은 늘 살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청래 지도부가 포함해가지고요. 네. 근데 지금 당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2차 특검을 가자고 좀 강하게 주장을 하는 상황이고 민심은 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지지율이 최근에 빠졌던 적도 있는데 그때 뭐 내란 전담 재판부도 있고 그다음에 2차 특검도 다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어떤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단은 당심이 워낙 압박이 크니까 추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추진은 할 건데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네. 뭐 했던 표현 중에 지금 우리가 압도적으로 눈치 아무것도 안 보고 추진할 지지율은 아니기 때문에 이 이견이 없는 수준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딜레마적인 고민에 하나 더 더해진 게 통일교 건이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통일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통일교 특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결단권은 안 된다는 거고. 그러면 통일교 특검은 안 받는데 2차 종합특검은 또 간다. 요 사이에 대해서 요것에 대해서 민심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부분도 그것도 신경을 써야 부담이라고 되잖아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 약간 물이 타지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따져가지고 아주 확정적으로 보진 않고 예. 조금씩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민주당 박주민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더 질문으로 풀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공천룰 개정. 민주당이 어제 중앙위에서 공천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안이냐면은요. 기초 의원들, 그러니까 시군구 의원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할 때 원래는 상무위원이 100%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무위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상무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걸 지역위원장이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현역 의원들이 주로 그렇죠. 맡고요. 아니면 이제 뭐 지역위원장이 현역이 아닌 없는 경우에는 지역위원장들이 따로 있죠. 근데 요거를 권리당원 100%로 원래 바꾸려고 했었거든요. 정청래 지도부가요. 예, 근데 예. 지난번에 부결이 됐었고요. 예. 그래서 100%까지는 아니고 권리당원 50에 상무위원 50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안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무위원 100%였는데 권리당원 50을 추가를 해준 겁니다. 1대1 비율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권리당원 투표 100%로 또 순위를 결정하는 내용의 안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요약을 해보자면은 네. 지방선거를 할 때 뭐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들 뽑을 때 권리당원들의 그 표를 권한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난번에 부결됐던 중앙위에서 부결됐던 그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요 앞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무위원 권리당원 비중 요거는 부결이 됐었는데 수정안으로 요번에 올린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권리당원 100%로 올렸더니 부결이 됐기 때문에 예.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50으로 바꿔서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사실은 부결이 됐던 결정타는 권리당원 대의원 1인 1표제 때문에 부결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요번에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기 때문에 비교적 부드럽게 그러니까 88%가 찬성을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예. 그 1인 1표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뭐 향후에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김주인 평론가. 예.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뺀 거는 이게 정청래 대표의 재선, 연임에 대한 어떤 욕심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오해, 뭐 비판을 좀 받는 거를 좀 피하기 위해 이제 뺀 거고 이게 하나가 바뀐 게 이제 원래는 기초 광역 비례대표를 모두 권리당원을 100% 하기로 했는데 광역은 그대로 권리당원 100%인데 기초는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 이게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지역위원장이나 이쪽에 힘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사실은 기초 비례대표까지 내려가면은 잘 몰라요 당원들도.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지도 얼굴 그냥 뭐 이런 걸로 해서 오히려 혼탁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까지 해서 일종의 그냥 절충안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통과가 된 건데 문제는 이제 1인 1표제를 그럼 언제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하나가 관건이고 하긴 한다는 거잖아요. 정청래 대표는. 하긴 한다는 건데 지금 당장 하기에는 또 만약에 그게 또 부결되거나 그러면은 지금 간신히 회복한 리더십이 또 타격을 입기 때문에 당장 하기는 어렵고 내년 1월 11일에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그렇죠. 보고 그 상황 보고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고위원 세 자리에 누가 들어설 것이냐. 요 부분이 중요해진 관전 포인트인 요 상황. 잠시 후에 한칼 토론 네. 오늘 저 뭡니까 한칼 토론 예. 거기서 조금 더 풀어보기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